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흑백 요리사를 뛰어넘는 최고의 경제 요리사 박시동의 제철 경제 시간을 이끌어주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오늘 뭐 이분하게 좀 볼 수 있나요? 좀 오늘 경제 좀 타이트하게 조리해 보겠습니다. 예, 타이트하게 오늘 경제 이끌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확한 제철 경제 상품 세수입니다. 세수. 이게 이제 우리가 얼굴 세수는 아니겠죠? 이게 그러니까 세금 걷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상태가 안 좋아. 이게 뭐 재료가 좋아야지 이게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데 일단은 좀 우울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기재부가 밝힌 세수 펑크 세수 부족이 29조 6천억 원, 그러니까 30조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작년에 56조 났으면은. 그럼 80조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2년. 이거는 지금 어느 상황이 어떤지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금액이 367입니다. 367조 3천억이요. 예. 근데 이제 현재로서 전망할 수 있는 수입은 337입니다. 그러니까 367에서 337 빼니까 예. 정확하게는 29조 6천억 정도 조금 반올림해서 30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건 작년에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50조 작년에 50조 세수 결손이 났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한 12조 원이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때 났을 때 나라가 거의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두 해 연속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세수 너무 결손이 나서. 천문학적이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30조도 약간 좀 내성이 생긴 숫자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전체 세수 결손, 전체 세수에 비해서 지금 10% 정도 결손이 난 거니까요. 사실상 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예. 왜?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왜 네. 기재부가 이렇게 틀리나? 그러니까 뭐 예측이라는 게 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오차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통계도 네. 이제 오차 범위라는 게 있듯이 그러면은 뭐 한 5조, 뭐 3조 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무슨 50조 이거는 전에 전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것도 두 해 연속이나.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미리 질문을 주시니까 바로 말씀드리면 이게 원인은 일단은 그 부자 감세에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당초 원래 평시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쭉 쌓아오던 부자 감세의 영향이 있어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들어온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경기 침체 영향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부자 감세는 2년 동안 했었던 그 법이 바뀐 거거든요. 예. 근데 감세는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부동산세를 깎아줬다. 그럼 올해만 깎는 게 아니고 그 비율로 계속 매년 깎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적한 효과를 계산하는 게 누적법이거든요. 누적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계산한 숫자에 따르면 약 70조 이상의 감세가 현재 시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시민단체가 추산한 걸로는 80조 대 후반대까지 거의 뭐 90조 육박하는 정도의 감세가 현재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요. 그걸 해해 년도로 쪼갰을 때 작년에 났던 56조의 그럼 세수 결손 중에서는 약 30조 정도가 그 전에 시행됐던 세법 감세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한 또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기 침체 영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그 감세 정책 때문에 생긴 건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의 역할이니까 결국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그럼 경기 침체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럼 정부 책임이 아닌 거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데 문제는 경기 침체가 정부 책임은 아닐 수 있겠으나 경기 침체를 예상한 그래서 세수가 덜 들어올 거를 예상한 정확한 추계 모델을 가지고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눈에 보이듯 뻔히 보이는데 경기 침체는 보이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있게 경제 성장률을 매달 발표하면서 하향 전망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예산 추계에서는 하향 전망한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괴리율이 결국에는 예산에서는 많이 들어올 것처럼 세금 계산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경기 침체 영향을 받으면서 세금이 덜 들어오는 그래서 이 괴리율이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둘 다 기재부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런 책임을 다 녹여내고서라도 과연 우리 정부가 세수 오차를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하도 답답해서 국제적으로 한번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현재 한 4년간 평균 오차율을 얼마 냈나 봤더니 12.4%예요.
12.4%. 우리 정부는 12.4%를 냈습니다. 예, 오차 범위. 오차율이요. 오차율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작년 올해는 지금 마이너스 오차율이 컸던 거고 예. 그 작년 또 그재작년에는요 플러스 초과 세수가 났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 많이 거쳤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가 꽤 그래서 있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려고 했더니 기재부가 돈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 해가 바뀌고 나서 보니까 50조, 60조씩 초과 세수가 거쳐가지고 적기에 그 돈을 집행 못한 그런 사실은 이 과오도 있었거든요. 예. 이걸 다 합쳤더니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초과 세수로 21.1% 오차율을 보였고요. 예. 2022년에는 15.3%를 오히려 초과 세수를 만들었는데 2023년 작년에는 14.8%의 마이너스 오차율을 기했고 예. 올해도 만약에 이대로 확정된다면 한 8% 정도의 마이너스 오차율을 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평균 냈더니 12.4%의 오차율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독일 많이 같은 틀리는 경우에는요. 건- 예, 예. 5.7%입니다. 아, 독일은 5.7%예요. 옆 나라 일본은 같은 기간 7.3%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자면 주요한 선진국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오차율을 지금 우리 기재부가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 사실은 부정확하면서 조금은 비판받을 부분이 많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거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떠나서 부자 감세라가 뭐가 됐든 감세를 하면은 그렇죠. 그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를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왜 틀리죠?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참 본질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예. 시간이 된다면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앵커님 아실 거예요. 예산안은 12월에 국회가 방망이를 치면서 확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 예산을 방망이를 칠 때 예산 방망이 치고 바로 이어서 그 차기 년도에 세법 개정안을 동시에 개정합니다. 맞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년도에 세금을 얼마 깎아주겠습니다라고 사실은 감세안을 법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국민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라 살림에 이 정도 감세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즉 감세 법안을 만약에 포커스를 둔다면 이 정도 감세에도 이상이 없다는 식의 예산안이 그 직전에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예산안은 그렇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은 값을 반영한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최대한 긍정적인 장밋빛 그렇습니다. 전망치를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거덜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한 거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예.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법인세도 덜 거칩니다. 이런 그 계산안을 기본으로 두고 그리고 예산안을 짜서 나중에 감세안을 올리면 예. 야 지금 나라 살림이 거덜나게 생겼는데 감세가 말이 되느냐 이런 평가를 받을 게 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산안을 과대 추경해서 지금 2년 동안에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게 예.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추론상으로는 기재부가 조금 고의로 미필적 고의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네. 좀 낙관적으로 이렇게 했다. 예, 계산을 조심스럽긴 했다. 합니다만 저도 그런 의견에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이렇게 오차율이 너무 크니까 경제학자들이나 특히 재정 분야 학자분들이나 야당에서도 도대체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거냐 공개해라. 계산 방식이 얼마나 틀렸는지 보자라고 하는데 구체적 모델링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야당이나 학계가 들어간 모델링 개선 TF라도 만들어 보자라고 예. 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알긴 알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델링을 아무리 정교하게 하더라도 그 셀 안에 들어가는 모델 값에 조금 과도하게 넣느냐 과소하게 넣느냐는 결국에는 당국자들의 어느 정도의 정성적 느낌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벌어지는 오차율이 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건 뭐 추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종합해 보면은 그리고 많은 재정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바로는 어쨌든 부자 감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감세 기조에 의한 부작용을 조금 가리기 위해 일종의 네. 과도한 장밋빛 전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분식회계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류의 비판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의견들이 꽤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네. 거 말씀드리고 자 문제는 이제 사흘 전 10월 28일에 기재부가 그렇죠. 이제 2024년 세수 제축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30조 펑크 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메꿀 거냐. 그렇죠. 이거를 대책을 했는데 내오긴 내와야 되겠죠. 이게 네. 지금 논란이 엄청 커요.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금을 특히 많이 네.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 외국환 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국유재산 관리기금 뭐 이런 데서 지금 다 끌어 쓴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총론적으로 30조가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요. 외국한 평형기금에서 6조, 그러니까 그냥 더해 보십시오. 6.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에서 3, 그러니까 이제 9조. 그다음에 공자관리기금에서 4.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 그다음에 지방에 내려보내야 될 돈, 지방교부금 6조 5천억. 그다음에 원래 하반기에 써야 될 돈을 그냥 안 써버리는 거, 불용 예산을 한 7조에서 9조. 요걸 합치면 30조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부족분 30조를 메워가겠다는 건데, 그럼 이 개별 대책 하나하나가 타당한 대책인지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외국한 평형기금 6조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외국한 평형기금이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 전쟁할 때 우리 외환 당국이 써야 되는 실탄 같은 겁니다. 총알이죠. 전쟁에 들어가는 총알. 근데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한 평형기금이 약 240조에서 60조 사이다. 돈 충분히 많다. 그리고 지금 환율 걱정할 때 아니다. 즉 총알도 충분하고 전쟁 상황이 아닌 평시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댑니다. 그러니까 6조 정도 가지고 와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50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당장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유동자산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손에 잡히는 현찰만 먼저 빨리빨리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동자산이 지금 2년간 42조가 줄었어요. 이미 줄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외국한 평형기금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동자산이 줄고 있어요. 유동자산.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썼다는 거예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총액이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유동자산이 많이 줄고 있다는 건 뭔지 아시죠? 고정으로 예를 들어서 파킹돼 있는 돈 말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돈들을 지금까지 써와서 2년간 42조를 썼다는 건데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유동자산은 얼마인가? 69조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250조가 많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많은 게 아니고요. 당장에 호루라기 딱 불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돈은 70조 내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넉넉하다고 볼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250조가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무려 한 번에 1년 만에 65조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작년에 많이 썼고 또 땡겼었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50조가 많다고 정부가 허장성세를 하지만 총액이 내년에 1년에 65조라는 이게 정말 급변침이죠. 이게 확 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총액도 줄지만 그 안에 유동자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 그 정도면 전쟁할 수 있어? 총알 충분해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경제 기사를 보면은 환율이 계속 뛰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1,400원대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 노멀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다가 또 사라져가지고 그 맞습니다. 기사들은 왜 사라졌나 분석 기사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지금 주식 지금 외국인들이 다 지금 셀 코리아 하고 있어 팔고 나가면서 달러 가지고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예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공장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그쪽에 더 필요해가지고 그것도 좀 뭐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고 뭐 복합적인 건데 어쨌든 지금 환율이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1320선까지 내려간 적은 있어요. 최근에도요. 그런데 문제는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요 최근에 이제 이 환율 그래프가 꼬리가 말려 올라가면서 미국 대선, 국제적인 정세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1400 터치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재부가 분석한 거 있잖아요. 지금 전쟁 괜찮습니다. 평시입니다라는 느슨한 나이브한 어떤 분석이 지금 환율을 앞으로 이제 맞닥뜨릴 밴드하고는 맞지가 않다. 전시가 목전에 있다라고 하니까 상황 판단에서도 약간 오류가 나는 것 같고 그 상황을 준비할 무기는 더 없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부분에서 비판을 하나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택도시기금인데요. 요거는 지금 요것도 또 한편으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사고 있는데 요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니 근데 제 기사를 보니까 청약통장까지 건드린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다가 정부에서는 우리 청약통 저축 돈 쓰는 건 아니야, 또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고 뭐가 맞는 건가요 이게? 아니 근데 이제 다른 기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국민들이 일단 세금을 내지요. 그래서 그게 정부 수입으로 일단 들어옵니다. 그게 공자기금을 통해서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등등등. 어쨌거나 한 번은 정부 수입으로 잡힌 돈이라고 해볼게요. 다 어차피 국민 돈이지만은요. 그런데 이 주택기금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요, 국민들이 가입한 청약통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집 살 때 내는 국민채권 있잖아요. 국민주택 채권, 거기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요, 자금의 성격이 다른 기금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 부채입니다. 이 부채성 자금이에요. 부채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약통장 가입했다가 해지하잖아요. 돈이 다시
환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부채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바로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쉽게 손대면 안 되는 부채성 자금인데 여기까지 손을 댄다는 게 문제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요. 특히 작년에 전세 사기가 정말로 사회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피해를 본 분들에게 이 자금은 사실 이제 주택의 공공성, 영세 서민들의 주택 문제, 요걸 해결하라고 있는 기금이거든요. 그럼 전세 사기분들에게 요걸 지원하자라고 했을 때 정부가 뭐라고 하면서 반대했냐면 이 자금은 부채성 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정부가 반대했던 그 자금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정부의 세수 축에 이 쉽게 말하면 이제 폴트 잘못했던 거를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요걸로 해결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손을 대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한편 문제가 뭐냐면요. 이 주택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이라든지 공공성 관련한 주택 정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인데 이게 사실 2021년에 여유 자금이 49조였어요. 예. 지금은요 13.9조입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죠. 이거 다 어디다 쓴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 주택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오히려 여기 사실은 좀 벌충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서민주택 관련해서 지금 대책이 없다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더 공공성을 늘리기 위해서 여기서 기금을 늘려야 되는데 여기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줄어드는 추세는 무시하고 돈을 더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정책 뭘로 합니까? 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전에 예. 청약 통장 10만 원 한도를 25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정책이 나왔었거든요. 예, 예.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청약 관련해서 뭔가 좀 한도도 늘리고 다시 한번 좀 인기를 좀 끌려고 하는 적극적 정책이 나오는구나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부동산에 이제 뭐 이게 청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순기능만 생각했는데 지금 주택도시기금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발표를 낫지 않습니까? 예. 이거랑 믹스해서 보면 뭡니까?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 청약통장 많이 넣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맥이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빌려 쓰겠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가져간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정책이 믹스해놓고 보니까 도대체 공공사업에 대한 진정성은 없고 세수 결손에 대한 이 우회적인 대책을 이걸로 하려고 아까 그 정책까지 나온 거 아니야라고 해서 두 개가 한꺼번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세수펑크가 이 정도 난 적도 없지만은 나면은 네. 다른 정권을 봤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뭐 네.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 경정 예산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왜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안 하고 왜 기금을 쓰는 건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추경을 하려면요. 예. 세수 추계를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모자라니까 뭐 빚을 내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모자라니까 A 사업을 중간에 그만하겠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수 추계 현재의 데이터가 공개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세수 추계 보면 계속 세수 부족이 나온다고 세수 부족, 이미 세수 경고가 부족. 되어 있는데 예. 지금 10월 말이에요. 이제서야 30조 인정했잖아요. 연말 다 가서 작년에는요 2월 달부터 이대로 가면 40조 이상 채수 결손 난다고 얘기했는데 추경하지 않았습니다. 예. 즉 기재부에 세수 추계 오류를 한 번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피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아니 근데 다 알잖아요. 지금 세수축에 오류가 난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는 거를.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예. 그러면 당연히 야당에서 나오는 게 이 추경을 통해서 그 누락이 부족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빚을 내라, 국채 발행해라. 그래서 원래 하던 살림살이 하자 이런 요구가 나오는데 그건 정치적인 논쟁이 되니까 그것 또한 거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고. 야당하고 그럼 대화하기 싫어서 추경을 안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용. 아까도 이제 불용 얘기할 거지만. 결국에는 어느 부분에서는가에는 지출을 줄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56조 연간 지금 2년 합쳐서 86조가 구멍이 났는데요. 예. 어딘가에서는 줄여야 됩니다. 근데 줄이는 것도요. 항목 및 감액 포인트를 야당의 동의를 받아서 줄여야 됩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부 여당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재 국회 추경 심사를 건너뛰고 정부가 임의적으로 불용 구간을 현재 또 불용 사업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즉 깜깜이 예산 구간을 현재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야당의 합법적이면서 합리적인 견제와 예산 심의 권한을 회피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비판에
근거는 그렇게 좀 삼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 지방교부금이 한 20조 그 교육교부금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19조 정도가 이제 지급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권한쟁의 심판 지금 맞습니다. 뭐 정부랑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올해도 이게 이어지면은 지금 지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작년에 그런 18조 상황인 것 정도 같아요. 지방교부세가 이제 가야 될 게 안 갔고요. 올해도 지금 한 6조 5천억이 안 가는데 그럼 당연히 지방정부 재정이 정말 비상이라는 건 눈에 보도 뻔한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뭔지 아세요? 내년에 벌금 과태료를 많이 걷어서 지방정부 네가 벌충해라라고 해서 올해보다 1.6조를 과태료를 더 걷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모사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벌금을 걷어서 세금을 걷겠다. 큰일이네요. 공간 칼럼 박시동의 제철경제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